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전직 보좌관들이 들려드리는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보좌관, 오늘도 고상진 전 보좌관 그리고 최영호 전 비서관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혹시 보셨어요? 일부 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까, 최영호 비서관?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로서 추가되진 않았는데 이제 뭐 오늘 표현으로는 이제 정대협이 위안부를 이용했다. 30년 동안 뭐 이용만 당했다. 뭐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다 정도가 오늘 추가되는 직접적인 워딩으로 확인되는 이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 팩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 네. 자, 고상진 보좌관은 뭐 할머니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저는 메시지가 두 가지다. 하나는 과거를 정리하자. 이제 윤미향 씨로 대표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워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일 간의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좀 이 문제 여전히 그 진실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은 그 향후 위안부 인권운동의 방향이랄까요? 좀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최영호 전 비서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저도 굉장히 좀 그 28년생이세요. 28년생이시면 93세 우리나라도 93세인데 네. 좀 되게 굉장히 생각보다 정정하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또렷하게 말씀을 하신다. 라는 좀 인상을 받았고 30년 그러니까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약 만 30년 동안 이 위안부 문제에 이제 몸소 발을 담그시고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I Can Speak이라는 이제 그 영화의 모델이 되시기도 하셨던 분이시고, 저는 그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가적인 범죄로서의 피해자이고 당연히 일본에 대한 어떠한 분노가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과 일본 국민을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피해자에서 이제 정말로 세계적인 평화에 어떠한 운동가로 변모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단순히 무슨 이분에 대해서 지금 토착외군이 뭐 무슨 저기 뭐 변절자니 뭐 기억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직접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떠한 좀 그 성숙이 되고 어떠한 단순한 피해자가 너무 넘어서서 이제 정말로 그 상처들을 승화시킨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 취지 자체는 이 사태가 과연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까? 첫 번째는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가는 시민단체거든요. 돈도 가장 많이 모으는 시민단체고, 그러면 돈을 많이 모았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회계부정이란 용어 하나 자체로도 정의연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까지 영향이 미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투명성에 대한 사람들의 어떠한 신뢰성을 굉장히 저하시켰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의연의 대처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인 게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강제동원의 산 증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운동 자체는 기존에 해왔던 운동 자체는 좀 실제로 이용수 할머니 말씀처럼 변화가 좀 있을 것이고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변화되는 지점이 이제 어떤 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적의와 단순히 어떠한 지금까지 사실 토착외구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적의와 어떠한 그 분노감으로 똘똘 뭉친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용수 할머니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똑똑히 기억하고 미래를 지향하자는 차원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일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단순한 그 감성만을 이용을 했다고 보여져요. 해외 외교적인 문제를 국내 정치화 시키는 거 외에는 크게 나아진 점이 없었는데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지금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이이거든요. 네. 경제적이든 외교적이든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분명히 책임을 묻고 그거에 부었던 잘못한 걸 지적하지만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시 미래를 지향하자라는 네. 이런 지점에 단순한 어떠한 적의와 분노를 차원을 좀 넘어서는 너무 지점으로 좀 이제 변화가 필요해 보여지는 네.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성진 전 보좌관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 최 변호사께서 아주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음. 잘 예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 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을 상대로 한 뭐 협상력이나 이런 부분에 저 악화되는 거 아니냐, 뭐 저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던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고 단지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더 투명성을 네.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원은 정의원대로, 네.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대로 자기를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이걸 빌미로 해서 그동안의 운동 자체를 좀 폄하하거나 좀 그러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그럼요. 대응할 그것은 필요가 서로 있을 것 그어야죠. 같아요. 예. 네. 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우선 좀 살펴봤고요. 오늘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자, 여의도 찐세계. 네, 지난 20대 국회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지난주 본회의를 필두로 우리 이제 20대 국회의원들은 좀 어떻게 또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대표적으로 우리 정동영, 유성엽 의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혹시 이야기 들으신 게 있어요? 뭐 정동영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그 대동산학회에서 한 60여 명 정도가 임실로 그 산행을 다녀오신 걸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음. 이렇게 표방을 하시면서 아마 이달 말까지 그 현재 의원 사무실을 그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고 과거에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하셨던 그런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네. 대륙으로 가는 길에 전북 본부로 이렇게 전환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저희 인터뷰 요청도 좀 거절하시고 그리고 5.18 기념식에도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아니면 전주에서 활동을 하시는 뭐 거예요? 서울과 전주로 오고 가실 걸로 그렇게 네. 예상이 되고요. 예. 음. 아무래도 이제 대륙으로 가는 길 전북본부 사무실을 전주에 두신다라는 것은 예, 이쪽에도 계속 네. 그 활동의 여지를 남겨뒀다. 일각에서 그런 오보가 또 있었어요. 그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라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뭐 그와 관련해서는 전혀 뭐 이야기가 뭐 그런 말씀은 네. 전혀 들리는 바가 없습니다. 계속 정치를 네, 하실 네,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낙선의 충격이 꽤 컸던 예, 모양이에요. 크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이게 처음은 아니니까요. 또 곧 극복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엽 의원은 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유성엽 의원님도 네. 이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시고 지난주에 또 좋은 법안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뭐 상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아마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곧 정읍으로 내려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정읍에서 한동안 계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죠. 이제 서울은 뭐 특별히 계셔야 될 이유가 없고 또 그 정읍에서 네. 집도 없으세요. 서울에 집도 없고. 네. 집이 있긴 한데 이제 그게 네. 다 큰 딸들이 지금 3명이 서울에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또 거실에서 침대도 없이 그냥 지내야 되니까 네. 그럴 바에 그냥 정읍에 내려오시는 게 본인으로서도 더 편하고 네. 당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정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계속 정읍에 머물러? 특별히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네. 그런 진로가 결정되거나 예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정읍에서 그동안에 만나 뵙지 못한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가장 궁금했던 게 향후 정치 행보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희 방송에 직접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두문 불출이죠. 두 분은 일단은 두문 불출.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네. 당분간은. 아니 여기 유성엽 의원실에 두 분 전 보좌관과 전 비서관도 계시는데. 네. 저희가 대신해야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제 그 원구성 되잖아요. 근데 상임위가 결정이 좀 되게 되는데 일단 이 이야기를 오늘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상임위 배분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국회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 예결위와 법사위를 누가 가질 거냐 뭐 이런 걸 두고 매번 좀 다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분들이?
글쎄요, 그것은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거고 통상 법사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법사위는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는 모든 법안들이 필터링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는 야당이 네. 법사위원장을 해왔던 게 그동안의 이제 관례였죠. 아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야당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자기들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예결위원장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야 간의 협상의 산물로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여당이 하고 아니 다수 의석이 하는 거죠. 아 다수 의석. 예, 여당 네. 야당이 아니라 다수 의석이 다수 하는 거고. 의석이 하고.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 그렇게 다수 의석한테 가면 그 다음 의석에게는 법사위원장이 가는. 그게 저도 이제 그렇게 해왔는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그게 국민의 정부 때 생긴 아, 관례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예, 예, 국민의 네. 정부 때 생긴 관례고 그 전에는 법사위도 당연히 이제 여당이 다수 의석이 가져갔는데 네. 국민의 정부 때는 이제 양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음, 그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는 당연히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을 줬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좀 관례화돼서 우리가 니네들한테 줬으니까 니네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돼 와가지고 법사위가 저도 사실은 뭐 언제부터 당연히 오래전부터 그런 줄 알았더니 네. 불과 한 20년 전에 생긴 관례더라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이제 야당 몫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네. 모든 그렇죠. 법안에 네. 대한 체계작구 심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종의 니네가 상원이냐라고 그런 지탄을 받기도 하는 곳인데 그래서 그 법안에 관한 최종 심의 어떻게 보면 본회의 전까지 심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좀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협상을 할 수 있죠. 모든 법안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하는 네. 거죠. 근데 원래 그러면 법사위는 그렇다 치고 상징적인 이제 곳이다 보니까 그걸 두고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진다고 치고 나머지 상임위는 어떻게 그러니까 위원장 선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에는 네.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협상을 몇 개 남을 예, 건가? 예. 네, 보통 이제 의석수로 배분이 되죠. 18개가 있으면은 지금 보면은 한 민주당이 11개, 12개 가져갈 거고 지금 한국당이 한 17개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안정적인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 내에서 표 대결도 불사하겠다. 좀 이런 이야기도 다 있었거든요.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다 그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가능하긴 한 거예요. 아유, 그거는 이제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안 그러니까 되죠. 이론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뭐 선출하는 거니까. 호선해서 네. 수표로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 아 그러니까 원하는 이제 상임위에다가 의원 숫자를 배정하는데 그렇게 배정하다 보면 180석이니까 다 네. 3분의 2 정도가 다 민주당 전체 의석수 예. 비율이 그대로 예, 상임위에도 예, 반영이 배석이 되는 되겠군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했다가는 굉장히 큰 그게 독재죠.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전술에서는 뭐 전체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 배분은 뭐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 예. 다만 자기한테 자기 몫으로 중요한 상임위 그렇습니다. 어떤 걸 가져갈 거냐. 네. 네. 중요한 상임위는 어떤 거예요? 글쎄 일단 이제 법사위가 지금, 있고. 법사위, 뭐 저기 국토위, 산자위, 뭐 그런 것들이 좀 아 법사위, 국토위, 산자위, 예. 예결위. 뭐 예결위는 이제 특별위원회니까요. 예. 아 예결위는 상임위가 아니에요. 예, 상임위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입니다. 운영위는 어떤가요? 운영위는 이제 그것은 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예, 아 거기는 그렇기 뭐 때문에 특별히 뭐 그런 논란거리가 논란은 되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않고. 그러면 법사위, 국토위, 산자위. 예. 아, 그게 여기가 이제 여야 주로 간에도 이제 그렇죠.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네. 거기에다 이제 조금 덧붙인다면 교육이 문화체육관광위 뭐 이런 정도. 교육이 문화체육관광이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 당선자들의 희망 상임위 분석을 해보니까 뭐 국토위, 보건복지, 산업통상이 여기가 좀 골고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분이 한 상임위에 이렇게 고루고루 분포가 되면 좋은데 네.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농해수위에 3분의 의원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전라북도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상임위 배분이 되면 우리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학습 효과를 조금 당선자들께서도 한 번쯤은 되뇌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것이 계속 이제 당선인들하고 인터뷰에서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희망하는 상임위로 갈 수가 없는 구조더라. 그래서 일단 뭐 희망한다고 쓰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것도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망 상임위와 배정 상임위. 희망한다고 해서 딱 가시는 분이 누군지도 지금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힘이 있다고 볼 그분이 수 있으니까 실세다. 실세라기보다는 음. 그나마 입김이 작용하는 분일 거니까. 예. 그러면 먼저 각 정당 내에서 희망 상임위를 쭉 모아보고 예. 그 중에서 힘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원하는 상임위 일차적으로 배정하고. 예, 이제 원내대표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자기를 얼마나 밀었던 사람은 이제 예.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죠.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사실 네. 크게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인기 상임위는 법사위가 있고 사실은 아니, 법사위는 지역구의원한테 법사위는 법사위는 안 갑니까? 예. 예산 그러니까 모든 지역구 의원의 당선 후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재선. 그럼 재선과 관련이 있는 건 지역의 예산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일 텐데 네. 지역에 밀접한 예산과 관련이 있는 지금 인기 상임위, 농해수위, 국토위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번 당선인들 희망상임위 중에서는 농해수위는 없어요. 농해수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해수위가 이원택 있습니까? 당선자 네. 아마 농해수위. 거기는 농해수위. 예. 네. 국토위가 3명이고 보건복지위가 2명이고 산업통상위가 2명이더라고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농해수위까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 현안하고 아무래도 좀 관련성이 높으니까 희망을 하겠죠. 그래야 되는데 네. 또 일부 또 뭐 어떤 그런 공익적인 목적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공익적인 약간 뭐 목적만 이제 있는 건 아니다. 나중에 배정이 되면은 네. 이제 그때 또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당선자들께서 원하시는 상임위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판에서 좀 팀워크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도지사께서 당선자들과 같이 이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현안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상임위는 꼭 한 분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각자 당선자들이 원했던 그 전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공약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상임위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자칫 그런 조율 과정이 생략되다 보면은 한 상임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명, 3명이 겹쳐가지고 배정되는 네. 그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상임위 배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조율이 이루어집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잘 이루어지지 않기 않습니까? 때문에 예, 그동안에 네. 이렇게 한 상임위에 2명씩 하는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이전에 그 유성엽 의원은 지금 교육문화 관련 상임위에 계속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은가요? 유성엽 의원이 18대 때 농해수위 2년을 했고 그리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대 때 이제 미래창조 그때 이제 정부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미래창조 뭐 방송통신위원회 네. 그리고 다시 농해수위 그리고 나서 20대 때는 또 이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그다음에 자주 옮기셨네요. 기획재정위원회 네. 많이 한 6가지를 했죠. 6번을 바꿨죠. 6번을.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힘이 있는 의원이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갔죠. 대로 갔다 이 말씀이시네요. 원하는 대로 갔는데 네. 비하인드 스토리는 20대 국회에 처음 당선됐을 때 상임위가 국민의당 몫으로 2개 상임위 위원장이 왔어요. 네. 그때 이제 유성엽 의원은 무조건 농해수 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호남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런데 그때 농해수 위원장을 안 가져오고 안철수 대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또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으로 갔잖아요. 가기는 갔죠. 네. 이제 위원장은 선수로 따지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거고 어느 위원장으로 가느냐의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유성엽 의원은 농해수 위원장을 강력하게 희망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은 힘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로 갔다는 거고 나머지 의원들하고 조율은 좀 안 됐어요. 나머지 의원님들하고 네. 조율을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쪽에서 아니면은 도당 쪽에서 이렇게 같이 판을 열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어떤 과정이 조금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가 국민의당 민주당만으로 시절에도 있었던 그렇죠. 없었다? 네, 그랬던 부분이 좀 아니 있죠. 국민의당이 다수였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2명밖에 안 되고. 그때는 뭐 그렇게 좀 골고루 분산이 됐었습니다. 20대 때는 20대 때는 좀 골고루 분산이 되긴 했었는데 그 전에는 뭐 농해수위에 과거 19대 때인가 네. 최규성 의원, 박민수 의원, 김진주. 유성엽 의원 그 유성엽. 이렇게 세 분이 한번 네. 같이 했던 적도 있었죠. 어쨌든 도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 전북 지역 의원들이 어쨌든 가야 될 상임위, 이 상임위는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 고상진 전 보좌관은 해양수산이 아니요. 네. 지금 농해수위? 제가 볼 때는 이제 농해수위도 한 분이 가셔야 되고 네. 국토교통위도 한 분이 가셔야 되지만 지금 희망하시는 상임위에서 빠진 게 지금 교육이에요. 교육이 예. 네. 교육위는 지금 한 분도 희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 현안 중에서 가장 큰 게 서남대 공공의대 설치 문제, 네. 그리고 또 혁신도시에 있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문제. 이 두 가지는 교육부가 지금 키를 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데 아니, 이런 보건복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육부가 아, 키를 주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런 문제인데 굉장히 지금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호 부장관, 전 비서관, 이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제언해 주실 만한 부분 없으세요? 당선인들에게? 사실 뭐 이제 그런 좀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지역구 당선이 돼서 내 지역과 관련된 걸 하고 싶다라는 건 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뭐 이것저것 가라고 또 강요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9분이셔서 사실은 당내에서 지금 결정할 거지 뭐 개인에게 또 다 맡겨놓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그게 좀 궁금한 차원인 것 같아요. 이게 개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건 개인 문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정치의 사실 핵심이죠. 이 상임위 이 배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도내 당선인들은 어떤 상임위를 희망하는지, 어떤 상임위를 반드시 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 좀 짚어봤고요. 상임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누가 실세였는지 아니었는지 살펴보도록 실세 하겠습니다. 아니면 실수. 네, 최고의 보좌관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이었어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